마지막 남은 1시간 동안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야, 세 번째 종합소득세부터 또 진행할 건데요. 이런 또 질문도 많이 주시는데 웹소설 작가 지망생입니다. 세금 신고는 얼마부터 하면 되나요? 이게 답변 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질문인데 세금 신고의 기준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면 세금 신고해야 되는 금액 아니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1원이라도 있으면 원칙은 신고 대상이요. 뭐 세금은 없겠지만 신고 대상인 건 맞아요. 어떤 수입 활동이 있었다라면. 그래서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수입이 없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무실적 신고라도 하는 게 맞아요. 무실적 신고가 뭔지는 이따 또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보통은 프리랜서로 활동하실 것 같고, 그러면 3.3% 떼이고 수입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 요 로직에 따라서 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얼마부터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법령이 또 관련 그거 되겠죠. 거주자는 우리 쉽게 표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말하는 거고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 가세소득의 범위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중복으로 들어갔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빼고 가보면은 홈택스에서 지금 부가세세 신고 하는 방법인데 무실적 신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무실적이란 건 말 그대로 실적이 없다, 매출이 없다 그런 건데 이대로 신고하기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부가치세 신고를 하실 때 저 홈택스로 신고를 하신다라면 그래서 이대로 신고하기 뭐 다 0이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게 0이면은 0으로 해서 신고하겠소. 좀 무실적 상태로 신고하겠소. 그거는 이렇게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소득세 신고도 나중에 또 하셔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볼게요. 이 부가치세의 개념 자체가 생소하시다가 그러다가 또 소득세 범위세를 우리가 또 소득세에 익숙해 있는 거죠. 소득세에 익숙해진 상태에서 부가치세를 내셔야 된다거나 새롭게 아니면 또 법인도 있다던데 법인세는 또 뭐지 뭐 이렇게 또 질의해 주시는 분이 많아서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은 자, 왼쪽은 일단 부가가치세고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나 법인세나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치세만 좀 따로 노는 아이고 얘는 소비세라고 부르는 아이고 이 아이는 내가 얻은 순수한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가치세 같은 경우는 매출세, 예를 들어 11만 원이 총액인데 이거 일반 과세자로 지금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자, 총 11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 10%에 상당하는 만 원이 부가치세, 매출세액 단계에서의 부가치세가 될 것이고 에서 혹시라도 매입세액이 5천 원 있었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갖고 납부할 세금은 5천 원이구나 해서 부가치세 부분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게 부가치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는 뭐냐? 우리가 총 토탈 11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11만 원 중에 만 원은 소비세인 부가치세인 거고 10만 원은 내 호주머니에 들어가는 그런 순수한 소득인 건데 이 10만 원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10만 원, 10만 원. 소득세나 법인세나 그러니까 소득세는 개인이 내는 세금이고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개인이 내는 소득세가 일반적일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익 금액 단위에서부터 뭐든지 출발을 하겠죠. 순수하게 내가 벌어들인 건 10만 원이고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 빼기 여기서는 필요경비 5만 원 얘를 빼주면은 소득 금액 5만 원이 나오는데 이 소득 금액은 영어로 치면 마진 그리고 이익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은 뭐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그냥 번 거 빼기 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만 원을 벌어서 5만 원을 썼다. 그죠? 그러면 남는 게 5만 원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면 소득금액 5만 원, 정식 명칭은 소득금액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득금액은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지역가입자로 대부분 되어 있으실 건데 그 4대 보험 기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을 부과하는 기준점이 되는 아이가 요 소득 금액이에요. 이 소득 외에 또 다른 또 재산이 있으시다면,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감안해서 그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료를 또 부담하는 건데, 소득 측면에서의 그 부과 기준은 이 아이 소득 금액이 그 부과 기준이다라는 것도 상식상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라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고, 그게 4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은 세율 적용했을 때 6%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산출세액 2,400원 이렇게 나올 거고, 공제 가면 이게 된다고 치면은 2,200원 빼서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1,200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인세도 출발은 수입인, 순수한 자기 수입인 10만 원.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세금. 혹시라도 법인을 설립하셨다면, 10만 원에서 출발하고, 송금 5만 원 빼주면 소득금액 5만 원 나오고, 2월 결성금 등 얘를 갖다가 만 원 해서 빼주면은 가세 표준이 나오는데, 얘가 4만 원. 세율, 이게 지금 변경처럼 되네요. 지금은 10입니다. 10, 얘는 25고, 10%로 해주면 4만 원 곱하기 10% 해서 4,000원. 그리고 뭐 세액공제 얘는 2,000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4,000원 빼기 2,000원이면 2,000원만큼 납부하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구조를 통해서 부가치세라는 개념, 소득세, 법인세라는 개념을 한번 우리가 느껴본 건데, 또 이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법인이나 법인세나 소득세나 뭔가 세율을 측면에서 보면은 얘는 지금 10에서 25 사이고 얘는 6에서 45이기 때문에 최고 세율만 놓고 본다면 소득세는 45까지 가는 거고 법인세는 25까지 또 가는 거잖아요. 그 25까지 가는 건데 법인세 같은 경우가 소득세에 비해서 뭔가 좀 싸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최고 세율이 25고 얘는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니까 왠지 세금의 측면에서 법인세가 좀 더 저렴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죠? 아주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것도 보셔야 돼요.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세는 법인을 기준으로 내는 세금이에요. 법인은 뭘까요?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거는 법무사 사무실 같은 데 가면은 법인 등기부등본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분들이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그 페이퍼가 나올 거고, 그럼 그 법인 등기부등본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업자 등록을 갖고 또 사업 행위를 해 나가는 건데, 아까 우리 그 작가분도 출판업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었던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인을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럼 법인은 법인세를 냅니다. 네. 페이퍼밖에 없는데, 얘도 세금 내나? 얘 세금 내요. 왜냐면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이고, 법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어디까지나 개인과는 별도의 개념, 별도의 인격이에요. 별도의 인격이기 때문에 이 법인도 법인세를 냅니다. 근데 법인이 법인세를 내면은 뭔가 거기서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법인세는 법인이 내는 거고, 또 우리는 만약에 작가분이 이 법인을 세우시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거든요. 아까 사례에서도 100% 출자해갖고 대표이사가 됐었던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러면 작가분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면은 대표이사도 자기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소비도 하고 이러려면 소득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면 법인에서 돈을 꺼내갈 거예요. 그죠? 돈을 꺼내갈 텐데 그 돈 꺼내갈 때 그냥 꺼내갈 수가 없고, 근로소득의 개념, 즉 월급으로 꺼내가거나 아니면 배당소득의 개념, 배당으로 꺼내가거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꺼내가는 과정에서 또 소득세라는 걸 부담하게 돼요. 예. 종합소득세인데 종합이잖아요, 종합. 종합이기 때문에 우린 보통은 지금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구분이 돼요. 사업소득.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지금 법인을 세워서 근로소득자로서, 대표이사는 참고로 근로소득자로서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로서 근로소득 갖고 가거나 아니면 주주로서 배당을 갖고 가면은 근로소득세 그리고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개념이 돼요. 네. 그러면 그럼 요약하면 법인세는 법인세대로 내고 소득세는 소득세로 또 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뭐가 꼭 낫다라기보다는 이런 세율만 놓고 낫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어떤 그분의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법인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건 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거지 처음부터 법인을 만드시거나 그거는 절대 좀 비춥니다. 현재 사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부가소득 법인세까지 신고 납부 기간도 같이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부가치세는 1년에 원래 원칙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세금을 내는 게 맞아요. 분기에 한 번씩. 그래서 뭐 1분기에 대해서 4월 달에, 2분기에 대해서 7월 달에, 3분기에 대해서 10월, 4분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1월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이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 사업자면서 일반 가세자인 경우는 1년에 두 번만 내자라고 해서 7월, 1월 이때만 내게끔 되어 있는 거고 일반 가세자가 아니고 개인 사업자이면서 간이 가세자인 경우는 더 좀 뭔가 영세한 느낌이 드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1년에 신고 두 번 부가세세 신고를 하라고 하면 그것도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1월 달 한 번만 하자라고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부가세세는 그 각각 달의 1일부터 25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간이고 그리고 법인세 3월, 소득세는 5월인데 이 경우는 해당 월의 1일에서 30일, 그 달 말일까지죠. 이때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만 좀 따로 놀고 있다. 얘만 말일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넘어가시고 자 그리고 원천세, 연말정산, 사대보험 이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자 지금은 우리가 여기 이 입장이에요. 이 입장. 이제 프리랜서로서 보통 활동하시는 이 입장인데 만약에 어떤 사업자 등록을 하신다거나 그래갖고 누군가를 내가 위촉한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쪽 입장이죠. 왼쪽. 이게 사업자,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를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이쪽 입장에서 일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돈이 나갈 거 아니에요. 노동을 제공받고 돈이 이쪽 방향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돈 나갈 때 이렇게 떼야죠. 3.3이나 뭐 근로소득세나 이렇게 떼겠죠. 뗀 다음에 세무서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 왜냐면 원천 단계에서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원천이잖아요, 지금. 돈이 나가는 요 원천이니까 요 원천 단계에서 신고 납부를 하기 때문에 이걸 원천세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걸 원칙적으로는 매월 돈이 나가는 매월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이 원천세 신고 같은 경우는 20인 미만인 경우는 반기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20인 미만이라면 일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 이렇게 일하는 사람 20인 미만. 정확히는 상용직 근로자 기준으로 즉 4대 보험 떼이는 그런 분들 기준으로 20인 미만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20인 미만이면 반기 단위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죠. 매월 하는 것보다는 그럴 수 있고 그리고 간이지급 명세 제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걸 해주는 것도 의무가 돼 있고 이거를 해주면 여기는 연간 단위로 또 제출해야 되는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지금 여기 있는 건 좀 스케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소위 누구를 위촉한다거나 그러면 보통 뭐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한다 뭐 이런 스토리가 되긴 될 건데 스토리를 이렇게 알아두셔야 근데 의뢰하실 때도 좀 개념 이해가 되신 상태로 의뢰를 하시게 될 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되고, 또,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보통은 어씨분들은 프리랜서로 위촉을 하긴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따라서 상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시게 된다면, 2월 달에 그분에 대한 연말정산도 하게 된다. 요런 스케줄을 또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고용산재는 4대 보험 적용되는 이런 근로소득자를 고용하신다면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상황이 되는데 고용산재 보충 신고를 보통 3월 15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스케줄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매월 원천세 신고를 매월 하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 단기 단위로 신고 납부도 가능한데 이걸 하려면 이 설정을 언제 해야 되냐면 매년 6월 혹은 12월에 하면 됩니다. 매년 6월 달에 하면은 6월 중에 하면 다음 7월 하반기죠 이제 7월에서 12월에 대한 그 원천세는 매월 단위가 아니고 그 다음 연도죠. 다음 연도 10일에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돼요. 하반기에 대한 건 다음 연도 1월 10일에 그렇게 납부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12월에 이 반기 승인 신청을 하셨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젠 상반기죠. 다음 연도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서 6월 그거에 대해서 7월에 신고 납부를 한꺼번에 해주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면 되겠다. 원천세만 그렇게 됩니다. 원천세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거는 이것도 홈택스에서 이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우리가 납부를 하겠소라면 승인 신청 해주세요. 승인을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자료 다운 받으셔갖고 그 다음 파일 업로드를 해버리면 되고, 작성 완료해서 제출해버리시면 원천징수세액을 매월 단위가 아니고 반기 단위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료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는 이런 자료가 돼요. 승인 신청서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뭘까요? 라고 또 문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추계란 의미는 추정하여 계산하다의 준말이에요. 추정하여 계산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추계 신고가 아닌 장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장부 신고. 장부 신고는 뭐고 추계 신고는 뭐냐? 장부 신고는 일단 우리가 그 사업행위를 하다 보면은 웹툰 작가든 웹소설 작가든 다 전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니 사업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업행위를 하시면서 지출되는 금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경비라고 할 건데, 그런 실제 경비를 바탕으로 장부를 만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장부 신고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비를 우리가 미처 그 증빙을 마련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실제 경비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이 번 수입 전부가 마진이고 그 마진을 바탕으로 과세 표준으로 삼을 거야. 이래버리면 세금의 크기가 너무 올라가 버릴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계 신고라는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경비율을, 아마도 이런 업종에서는 이 정도만큼의 경비가 발생할 거야라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경비율이 있거든요. 그 경비율에 따라서 신고를 해보자라는 게 이 추계 신고입니다. 그렇게 해야 너무 그 과도한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추계 신고 방법을 따라서 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종합소득세를 이때 나오는 게 요 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이라고 불리는 아이들이에요. 경비율이잖아요, 율. 비율이요, 비율. 그래서 벌어들이는 수익 금액이 뭐 5천만 원이다. 그럼 5천만 원에서 뭐 단순 경비 60%면 5, 6, 30, 3천만 원 정도를 경비로 인정해 주자. 뭐 이런 컨셉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반영해서 추계 신고도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사례를 보면요. 지금 이렇게 단순 경비를 제가 아까 5천만 원을 벌어서 한 60% 정도 경비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 5, 6, 30, 3천만 원 정도는 경비로 인정해주자. 이런 게 추계 신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그 60% 같은 거는 이런 단순 경비율이 적용 가능할 때 적용할 수 있는 비율이에요. 단순 경비. 그럼 단순 경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인적 용역을 하시는 이런 분들은 원칙적으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2,400 미만이면서 당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예. 근데 최근에 좀 개정이 있어갖고 이게 인적 용역 사업자인 경우 그 경비율의 판단은 나군을 적용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 당연연도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 3,600만 원 미만이면은 단순 경비율에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바뀐 거예요. 예. 좀 더 유리해진 거죠. 단순 경비율은 그러니까 좀 단순하게 경비를 적용하자,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경비율이 좀 더 높아요. 아까 제가 한 60% 정도 제가 사례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되게 높습니다. 100원을 벌면 60원 정도는 경비를 빼주긴다는 거잖아요. 그 실제 경비를 입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높은 건데, 단순 경비를 한 60% 정도 되는데, 그럼 기준 경비율, 아까 우리가 봤었던 것 중에 이 기준 경비율이라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단순 경비가 60 정도 된다면 기준 경비율은 보통 한 10 내외예요. 10 내외. 10% 내외예요. 많이 낮죠. 그죠? 그러면 이 단순 경비율 60% 빼게끔 해주는 거는 계속 되는 게 아니고 직전 연도가 3,600만 원 미만이면서
당해년도 수익 금액이 7,500 미만일 때 가능하다. 그때 그러니까 좀 상대적 수입이 좀 낮을 때 이런 60%처럼 좀 경비를 많이 빼게 해주겠다라는 좀 혜택이죠, 일종의. 그 만약 그런 아까 3,600, 7,500 요런 범위를 넘어선다면 기준 경비를 적용해야 될 것이고 그때는 뭐 10% 내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세금 값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경비로 빠지는 게 많이 낮아질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우리가 본 거고 자, 요걸 또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장부 신고 아까 말씀드렸죠. 실제 경비에 따라 신고하는 거고 경비율 나라에서 정해져 있는 경비율에 따라 추계 신고하는 걸 추계 신고라고 하는 거고 요 경비값을 정해주는 게 경비값을 정해주는 게 결국은 장부 신고든 추계 신고든 중요한 부분인 건데 아까 같은 경우 제가 단순 경비로는 여기 60% 적용되고 여기가 6만 원쯤 될 거고 기준 경비율 같은 경우는 아까 10% 내외라고 치면 10% 가정해 볼게요. 만 원이면은 여기 나온 소득 금액이 다르잖아요. 6만 원 빼면 여기가 4만 원 될 거고. 그죠? 만 원 빼면 여기가 9만 원 될 거니까. 예. 그럼 가세 표준이 확 차이가 나겠죠. 예,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 다순 경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좋은데 그게 항상 되는 건 아니다. 그것도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당해년도, 직전년도 이런 개념을 썼는데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26년도에 살고 있죠. 그래서 26년 기속기에 대해서 내년 5월에 또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 27년 올해 신고하는 것은 26년 기속일 것이고 이 26년 기속을 뭐라고 부르냐? 당해년도라고 부릅니다. 당해년도. 그 26년 기속이 당해년도니까 이때의 직전년도는 언제가 되냐? 그 바로 직전년도는 25년 기속이 직전년도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또 사례를 통해서도 한번 볼게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1차년도에 수익 금액이 한 5천만 원인데 이때 필요경비가 3,400이다 돼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날라온 숫자일까라고 보는 거예요. 자, 60%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연예술가 90200, 940, 200일 때 이게 웹툰 작가 그 화가분들이죠. 이때 단순경비율 실제 디테일하게는 한 6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에다가 68을 갖다 곱해주면은 3,400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쭉쭉쭉 해서 계산값을 구하면 산출세액이 한 9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만 원을, 5천만 원을 수입으로 얻으셨으니 한 90만 원 정도 세금을 소득세로 냈다. 뭐 이런 스토리.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은 물론 3.3 떼이고 그러기 때문에 환급이 될 거예요, 보통은. 환급이 될 건데 결정세액 기준으로 제가 그냥 약식으로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어쨌든 68% 정도를 단순 경비를 빼준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범위, 요런 범위로 안짝으로 수입을 얻으셨을 때만 단순 경비를 적용되고 요 높은 단순 경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기준 경비율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지금 차이가 꽤 나죠. 요 왼쪽이랑 오른쪽 경비율의 차이가 꽤 나는데 밑에 있는 요 범위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은 여기 있는 기준 경비를 적용하게 돼요. 그럴 때는 장부 신고를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또 새로운 질문. 아까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용 카드라는 걸 등록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서 쓰는 그런 모든 것들은 비용 처리, 즉 사업상 경비 처리, 사업상 비용 처리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그렇지는 않겠죠.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된다. 그래서 사업과 무관한 뭐 가사 경비 이런 거는 경비 처리가 어렵겠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주의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홈택스에서도 좀 이게 점점 정교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홈택스 신고 안내문 중에 일부인데 지금 보시면 뭐 가정용품 구입한 것 같아요. 업무보관 이용한 것 같아요. 지금 사업용 카드 쓴 거를 갖다가 국세청도 AI 같은 게 있어갖고 얘가 막 그 해당 업종 대비 이런 데서 쓴 거는 아마도 사업과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집계를 하는 겁니다. 집계를 해갖고 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무래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로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 걸 사례를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또 이것도 밑에 있는 사례를 보시면 게임 소재로 소설 쓰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래서 소설 작가분이 계셨는데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하시면서 이걸 갖다가 필요 경비로 볼 수 있느냐.
여기서 뭐 게임 소설 집필을 하려면 게임을 알아야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쓰시는 것도 저는 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저는 개인 견해를 보긴 하는데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되게 많았나 봐요. 이 저기선 지금 숫자 그 금액이 금전상의 그 금액의 크기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지금 요약을 보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수준일 때에만 경비로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그렇게 보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면은 경비 인정까지는 어렵겠다라고 이 조세 심판서는 결론을 낸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쓰셨나 봐요, 이분이. 예, 이건 뭐냐, 개인의 욕구 충족으로 쓴 거 아니냐라고 봤던 거예요. 예,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자, 웹툰 작가가 또 출판업을 개업을 한다. 이러면 청년 창업 감면 가능할까? 최근에 이 창업 감면이 질도 꽤 많으신데, 아까 제가 출판업으로 우리가 개업을 하면은, 자,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보통신업. 그리고 이 정보통신업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 창업 감면이라는 그 제도가 있거든요. 이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조문이 조특법 제6조라는 게 있는데, 이 6조에서 이 정보통신업을 감면업종으로 열거하고 있어요. 열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통신업으로, 어, 정보통신업이 감면업종으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보통신업 행위를 하신 게 맞다면 감면도 가능할 수 있겠죠. 네, 네,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더 봐볼게요. 평상시에 여기서도 웹툰 작가셨는데 프리랜서 웹툰 작가가 인적 용역 사업자로 활동하다가 그죠? 인적 용역으로 분류될 거니까 보통은 출판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이게 실제로 그 출판업이라고 영위된다고 볼 수 있다라면 창업 감면 소득이 해당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창업 감면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감면이라 하면 소득세를 감면받은 걸 얘기합니다. 혹은 법인을 세웠다면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근데 세무서 측에서는 이 창업 후에 한 행위, 요 행위가 출판업 행위로 볼 수 있을까라고 좀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출판업으로 인정이 안 되면 감면업종으로 열거된 출판업, 즉 출판업은 아까 정보통신업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보통신업 행위를 해야 정보통신업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정보통신업 행위를 안 하면 정보통신업 행위가 아닌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는 좀 시시비비가 있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출판업으로 우리가 사업자를 내려면은 일단 이 구청에서 출판업 신고 확인증 뭐 그런 걸 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을 출판업을 하겠소라고 관련 서류 제출하시면 사업자 등록증에 정보통신업, 출판업 이렇게 기재가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받았다고 출판업을 한다, 정보통신업을 한다라고 보지 않고 그 내부, 그 실제적 행위가 출판업 행위일 때 정보통신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작가분들의 행위는 보통 인적 용역이 많단 말이에요. 인적 용역은 뭐 순수하게 나의 노동만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행위. 근데 출판업이다라고 내가 개업을 했다라면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상식적으로 인적 용역이 아닌 출판업으로 즉 정보통신으로 보이려면은 달라도 뭐가 달라야 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뭔지도 이따 또 우리가 말해 볼 거고 인적 영역 사업자가 지금 얘기도 같이 보시면 감면 대상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했다. 그래서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가 깔리면 감면 적용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사례가 있긴 있습니다. 자, 볼게요. 그리고 그러면 출판업을 볼 수 있는지 그런 여부까지 보려면 자, 1분 출판사 신고했고요. 출판업. 정보통신이라는 단어 나오죠? 이건 업종 코드가 이렇게 2로 시작해요. 2. 이렇게 사업자 등록을 했고 예전에 사업자 등록하기 전까지는 프리랜서로 활동했던 거예요. 웹툰 작가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자영예술가 이렇게 되는데 만화 출판업은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는 이 사업자 등록까지는 오케이인데 실제적으로 이 정보통신업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를 또 같이 보시면 뭐 이것도 다른 사례도 있네요. 예, 인적용 사업소득. 프리랜서 소득이 있던 사람이
법인을 설립했다. 웹툰 작가로 활동하셨나 봐요. 그다음 만화출판업을 갖다가 법인 업종으로 주 업종으로 해서 창업을 하셨는데 이것도 세액감면 창업 해당한다. 네, 해당한다. 가능하다고 말은 하고 있어요. 또 저 조문까지 보시면 감면 업종에 정보통신업이 있어요. 네. 근데 인적 용역은 이 감면 업종 이런 거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작가가 출판업을 하겠소라고 사업장을 냈다 이거예요. 사업자 등록증을 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과연 그 세무서에서는 또 나아가 국세청에서는 이분들의 행위를 정보통신업, 출판업으로 볼 거냐라는 건데, 자, 출판업 내셨어요. 사업장 운영하고자. 근데 궁극적으로 이분의 행위는 작가의 행위 아니야? 인적 용역의 행위 아니야? 라고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분 소설 작가였습니다. 소설 작가였는데 출판업을 내셨어요. 사업자를 내셨는데 뭐 부부분이랑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내셨나 봐요. 근데 자, 이분이 일단 아까 그런 감명 같은 거 받으려면 출판업이어야 되는 건데 이분이 일단 기존에 프리랜서로 보통 활동하셨을 거 아니에요. 인적용으로. 근데 이분이 하신 게 무엇인가 보니까 청구인은 여기서 청구인이라 하면 소설 작가분을 말씀드려요. 스스로 원고를 기획, 작성, 교정, 교열, 그리고 디자인까지도 했대요. 디자인까지도 하셨대요, 이분이. 그죠? 그리고 이런 전자출판물을 유통하는 기능은 FF라는 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을 때요. 여기는 뭐냐면, 이 유통사, 뭐 매니지먼트라고도 부르는 것 같아요. 이 매니지먼트사가 이 파일을 HWP는 우리 한글판이죠? 이 한글 파일은 이 청구인분이 만드셨을 거고, 그죠? 이거를 유통사인 F한테 넘겼고, 이 F는 다시 플랫폼 사업자, 뭐 네이버나 이런 데다 넘겼겠죠. 어떤 식으로? 이퍼블리싱의 약자로 보이는데, 파일을 변환해서, 한글 파일을 작가분이 한글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거를 이 F사가 받아갖고, 플랫폼 사업자한테 EPUB이란 파일로 변환해갖고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죠? 예. 이런 스토리인 거예요. 여기 이 청구인의 출판업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업의 행위가 어떻게 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요약만 보면은, 자, 전자출판물을 지금 발급하는 행위고, 자, 한글 파일에서 EPUB 파일로 변환되었을 때 출판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전자출판물은 뭐예요? 전자적인 방식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읽고, 보고 느낄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읽거나 보거나 들 수 있는 상태, 그걸 갖다 전자출판물이라고 할 건데 그것에 게시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 이 변환 시점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한글 파일을 EPUB 파일, 이 퍼블리싱 파일이 요걸로 변환됐을 때 출판된 걸로 보겠다. 그죠? 그러면 이 최소한 이 출판업으로 보려면 이 행위를 이런 F 같은 유통사가 아닌 요 청구인이 내신 그 출판업 내에서 그 작가분이 직접 하셨어야 그 수행을 했었어야 출판된 걸로 출판업을 영위한 걸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당연한 게 요게 있죠. 파란색으로. 요런 행위는 요거는 인적 영역 상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인정역에서 이미 하고 계신 거고, 이거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행위를 하셨을 때 출판업이라고 봐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그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 국세청에서 판단하기로 이런 파일 변환 행위를 직접 이런 것까지 했었으면 또 모르겠으나 이거를 지금 외주 주고 있지 않냐, 유통사한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작가분이 만든 그 출판업 사업자 등록증 내에서 출판 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판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거는 저희 이 웹소설의 유통을 담당한 그 매니지먼트사, 요런 회사가 출판업을 해도 한 거지, 작가분이 만든 그 사업자 등록 내에서는 그 사업자 등록 행위로는 출판업을 보지는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준 거예요. 예,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냥 전송도 마찬가지죠. 좀 더 나아가서 전송하는 행위도 예, F가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간에 중개 플랫폼까지 오케이인데 거기에서 연재가 되니까 지금 그림으로 그려보죠.
이 작가분이 만드신 사업자 등록, 여기 사업자 등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플랫폼, 뭐 네이버 같은 플랫폼으로 이렇게 파일 변환하는 행위 등을 해갖고 다이렉트로 보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중간에 누가 꼈죠? 연두색으로 꼈죠? F사라는 데가 꼈죠? 껴서 파일 변환이며 이런 전송이며 이걸 통해서 중간에서 이런 개념으로 받아다가 이렇게 진행된 거죠. 이거는 출판업 행위는 요 녹색, 연두색인 F가 해버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이 만든 그 작가분이 만드신 요 사업자 등록 내에서 출판업 행위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라고 답변을 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또 서울청에서 그 답변 준 것도 또 있어서 이것도 같이 공유를 드리면 여기도 소설 작가분이셨어요. 여기서도 좀 개인 면세사업자를 개업을 하셨고 여기도 출판업으로 내셨나 봐요. 이 면세사업자를 출판업으로 내셨는데 여기서 답변을 서울청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출판업이 아니라 인적 용역에 가까운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인적 용역.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서 그냥 작가 활동하던 사실상 작가 활동을 한 거지 출판업이라는 그 형식, 사업자 등록만 냈을 뿐 실제적인 거는 기존에 하던 그 작가 행위랑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네. 여기는 아까는 F였잖아요. 여기서 E라는 그런 플랫폼 회사, 그러니까 매니지먼트가 등장합니다. 파일 변환 요거를 갖다가 E가 있대요. E가 있대요. 그리고 파일로 변환됐을 때 출판된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그 파일 변환 행위를 누가 했냐? E가 했다. 아까랑 로직이 거의 유사하죠. 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출판업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가 출판업 행위를 한 거지 아까 그 여기서 나오는 그 작가분이 뭐 출판업 행위를 한 거 아니다 라고 또 한 번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이분은 이런 것도 없었나 봐요. 혼자 했어요, 말 그대로. 인적시설 이런 것도 없고 물적시설 뭐 작업 공간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 재택을 하시는 그런 분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 영역에 가까운 것으로 보는 거지 이분의 활동은 작가로서의 활동이다. 이러면 또 세금이 또 달라지는 요소가 생기거든요. 감면 같은 것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금이 더 내셨을 거예요. 세금이 더 내니까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셨을 거고 이 작가분이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좀 중요한 또 이런 얘기로 볼 수 있을 거 보시고 또 아까 인적시설, 물적시설 요 개념도 또 아까 등장했는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게 없으면요 중소기업 자체로 안 봐요. 이게 인적시설이나 물적시설 이거를 한 단어로 또 표현하자면 규모성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규모성. 그러니까 작가분 외에 다른 요소들, 그죠? 이거는 또 다르게 표현한 규모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건데 중소기업으로 보려면 재택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요소가 있어서 규모를 갖췄을 때 중소기업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중소기업으로 갖췄을 때 중소기업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 감면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초반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업 감면, 청년 창업 감면 그런 것도 그 조문 제목 풀네임이 뭐냐면 창업 중소기업 등 감면이거든요. 그러면 못해도 창업이었어야 되고 중소기업이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중소기업이려면 이런 규모성이 있어야 되고 규모성이 있으려면 인적물적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중소기업 아니니까 감면 자체는 아예 여지가 없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중소기업이 아니면 그냥 프리랜서예요, 프리랜서. 인적 영역 사업자다. 이건 뭐 다른 어떤 경영 성공했다가 제가 좀 안 됐었던 사례가 있는데 여기서도 인적, 물적 시설 이런 게 없어서 그냥 이런 경우는 중소기업 자체가 안 된다. 따라서 감면 자체에 나올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업종 코드를 통해서 이 인적 영역과 출판어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아까 초반에 봤던 게 94로 시작하는 이 두 개죠. 보통 이 94로 시작하는 게 프리랜서 코드라고 불려요. 인적 용역을 하는 프리랜서 코드. 이런 것들은 지금 단순 경비를 어떻게 되냐면 한 60% 내외죠. 근데 아까 출판업은 2로 시작하는데 이런 아이들은요. 단순 경비를만 해도 90%가 넘어가요. 그죠? 그러면은 뭐 요것만 보더라도 세금의 측면에서 보면은 출판업을 하는 게 소득세 이런 것 등
소득세 이런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경비로 또 빼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 경비를 항상 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빠질 수 있는 경비로 빠질 수 있는 금액의 포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 단순 경비 적용만 놓고 본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소득세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아까 작가분들도 나 그냥 출판업 내면은 좀 더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것 같은데 하고 하신 걸로 추정이 돼요. 예, 단순 경비만 봐도. 예, 그랬는데 기아의 행위는 출판업의 행위가 아닌 요 인적 용역으로 보아서 세금 신고를 다시 정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답변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주의를 매우 하셔야 되는 그런 스토리로 보여집니다. 자, 보셨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새로 생겼어요. 25년 12월 23일에 신설된 얼마 안 되는 건데, 웹툰 제작 비용 세액 공제입니다. 웹툰 제작 비용 세액 공제. 이건 뭐냐면, 내국인이 28년 12월 31일까지 웹툰 제작을 위해서 비용을 쓰셨다면, 그 비용의 100분의 10이니까 10%죠? 10%만큼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세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소득세겠죠? 개인 사업자가 많으실 거니까, 혹은 프리랜서가 많으실 거니까. 만약에 중소기업의 요건까지 갖추신다면, 뭐 인적 물적 시설 그런 게 있어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이 있어서, 그때는 15%까지도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새로 생겼어요. 음. 그러면 여기서 제작 비용이란 뭔데, 26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제작 비용부터 적용한다는 건데, 디지털 만화, 웹툰 요런 데 쓰이는 것들이랍니다. 그래서 이게 뉘앙스로 봤을 때는 이게 신설된 조문 같은 경우는 항상 뭐 이렇게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웹소설 작가분은 해당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어디에 쓴 거냐라고 했을 때 제작 비용이고, 제작 비용은 만화지능 관련된 법률에 따른 블라블라에서 디지털 만화 혹은 웹툰, 뭐 웹툰이라고 여기 되어 있기도 하고, 그죠? 웹소설이라는 단어는 지금 안 등장해요. 웹소설에 대해서도 될 만한 어떤 웹소설에 대해서도 이런 규정이 적용돼서 세금을 좀 깎아줄게요. 이런 컨셉은 지금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웹툰 작가분들에 한해서 좀 이게 만들어진 것 같고, 좀 개인적인 생각은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웹툰 작가분들이 좀 대다수이긴 한데 웹소설 작가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혜택을 받으시려면, 뭐 제가 봤을 때 내용의 측면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웹소설 작가분들도 이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좀 개정이 되면 어떨까 생각도 한번 나눠봐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신설이 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유튜브에도 이거 설명하는 란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고양이 한 마리 나올 겁니다. 나와서 세액공제, 신설된 세액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고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이건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그 캡처를 해놓은 사진인데, 뭐 기획 제작 인건비라든지 뭐 프리랜서 지출 비용 같은 거 있겠죠? 뭐 저작권 사용료라든지 기타 뭐 만화 제작에 들어간 비용, 뭐 툴 같은 거, 툴 사용료나 뭐 아니면 폰트 같은 거 다운로드 받으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작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들, 이런 것들이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들으시느라 매우 고생을 하셨고요. 들으시느라 매우 고생을 하셨고, 뭐 웹툰 작가분들이나 웹소설 작가분들 같은 경우는 좀 뭐 상대적으로는 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전파할 만한 그런 내용, 그 기존 자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이 업종별 실무 과정에서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추후에 또 인연이 돼서 만나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